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피를 나눈 사람, 같은 지붕 아래서 밥을 먹고 자란 사람, 내가 가장 힘들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그 대답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탐욕.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뜨거운 진심으로 한 노인의 마지막 곁을 지킨 한 남자의 이야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낡은 집과 차디찬 자식들. 서울 외곽, 오래된 주택가 골목 깊숙이 자리한 단층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녹이 잔뜩 쓴 우편함이 달려 있었고 마당 한켠에는 수십 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봄이면 하얀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주황빛 감을 주렁주렁 달던 나무였는데 요즘은 주인을 닮아가는 듯 힘없이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50년은 좋게 된 마루바닥이 발걸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발에 귀퉁이가 들뜨고 형광등 하나는 끊겼는지 깜빡이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내가 살아있을 적 장만했다는 갈색 소파가 놓여 있었는데 늘 같은 자리에만 앉았는지 한쪽이 유독 움푹 파여 있었습니다. 그 소파 맞은편 벽에는 가족사진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만식과 아내, 그리고 아직 어린 두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 안에는 웃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만식, 올해로 73. 한때는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했던 만식인의 국밥집 사장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사고를 고고 밤 10시가 넘도록 솥뚜껑을 여닫으며 평생을 국밥 한 그릇에 바쳐온 사람이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항상 고춧가루가 끼어 있었고 종아리에는 하지정 맹류가 울퉁불퉁 솟아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험하게 살아온 사람처럼 볼 수도 있었겠지만 만식은 그 손으로 두 자식을 대학에 보냈고 그 다리로 30년 넘게 동네를 지켰습니다. 아내 수님이 5년 전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만식은 사흘 낮밤을 아내 곁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국밥집 문을 닫고 혼자 이 낡은 집에 남았습니다. 가끔 이웃들이 문 안을 오면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지만 밥은 제대로 안 챙겨 먹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살이 빠지고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큰아들 정우는 결혼 후 경기도 분당으로 이사했고 딸 정화는 강남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명절마다 왔습니다. 그 다음엔 큰 명절에만 왔습니다. 어느 해부터인가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한 달에 한 번이 됐고 그 한 번도 무슨 볼일이 생겼을 때만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만식은 그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바쁜 거라고, 자식들도 사느라 힘든 거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하다 보면 정말 괜찮아지는 날이 올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집안의 정적이 사람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시계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거실을 채웠고 그 소리가 어떤 날엔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아직 살아있느냐고 묻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속삭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내 수님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밤에는 둘이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무 말 없이 나란히 누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들었을 텐데 그 생각이 드는 날이면 만식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의 겨울이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10월 말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노후된 창문 틈새로 바람이 쌩쌩 들어왔습니다. 만식은 혼자서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문풍지를 덧대려 했지만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서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통증이었는데 자식들에게 말하면 짐이 되는 것 같아 혼자 파스를 붙이며 참아왔습니다. 그렇게 참고 참다가 어느 날 아침 만식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온몸에 오한이 들고 이마가 불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지독한 몸살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며칠 전에 사둔 반찬이 남아 있었지만 부엌까지 걸어갈 기력이 없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 생수 한 병이 있었는데 그것조차 들기가 버거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만식은 힘없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가 모르게 죽어도 며칠은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죽음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죽어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사실이,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73세 노인이 이불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거칠게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안에 계세요? 아니, 대낮에 불도 안 켜고 뭐 하시는 거예요? 큰아들 정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딸 정화의 목소리도 섞였습니다. 만식의 가슴이 잠깐 뜨거워졌습니다. 기다리던 사람이 온 것입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 위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방에 있다. 정훈이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있는 아버지를 본 그의 표정은 잠깐 딱 반 박자만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며칠째 몸살이다. 물도 제대로 못 마셨어. 에이, 그게 뭐야. 진작 전화하시지. 하지만 정우는 물 한 잔을 가져다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마를 짚어볼 생각도, 손을 잡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실 문을 열어둔 채 다시 거실로 나가 무언가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방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코를 찌푸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버지, 창문은 좀 열어두셔야지. 환기를 시켜야 한다고요. 창문 열면 추워서. 그래도 냄새가 나잖아요.
정화는 억지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만식은 이불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열이 오른 몸에 찬바람이 닿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그것을 보고도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식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훈아, 거기서 뭐하냐? 아, 아버지. 잠깐요. 서류 좀 찾는 거예요. 만식은 몸을 억지로 일으켜 침실 문 앞까지 나왔습니다. 정우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장롱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생전 아끼던 찻잔 세트가 장롱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거기 함부로 손대지 마라. 내 엄마 물건이야. 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동네 재개발 확정됐다면서요? 조합원 분양권 신청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는데 집 권리증이랑 인감도장 어디 두셨어요? 제가 관리해 드릴 테니까 얼른 내놓으세요. 만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개발. 그 말이 이 동네에 떠돌기 시작한 건 2달 전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이 주택가 일대가 대규모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조합 측에서 제시한 감정 평가액이 수억 원 수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한 직후부터 만식에게 오던 전화의 횟수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안부 전하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어김없이 재개발 얘기로 흘렀습니다. 아버지, 요즘 그 동네 어떻대요? 아버지, 재개발되면 이사는 어디로 하실 거예요? 만식은 그때마다 가슴이 씁쓸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신경을 써주는구나 싶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픈 아버지 방에 들어오자마자 물 한 잔 가져다 주는 대신 서랍부터 뒤지는 아들을 보니 씁쓸한 마음을 넘어 무언가가 가슴 밑에서부터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훈아, 내가 며칠째 밥을 못 먹고 누워있다. 알아요, 알아요. 이따 챙겨드릴게요. 일단 서류부터 찾고요. 정화가 핸드백을 소파에 걸쳐 놓으며 오빠에게 눈짓했습니다. 오빠, 나 오늘 남편이랑 골프 약속 있어. 빨리빨리 해. 만식은 그 말을 들으며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몸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아비가 며칠째 밥 한 끼 못 먹고 누워 있는데 겨우 서류 때문에 온 거냐? 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돌아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 참, 아버지는 우리가 다 아버지 편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재개발되면 이사 가야 하잖아요. 지금 분양권 신청 기한이 딱 2주밖에 안 남았다고요. 여기 팔고 요양원 좋은 데 들어가시면 전문 간병인이 수발 다 들어줄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얼른 인감도장이랑 권리증 주세요. 요양원. 그 단어가 아들의 입에서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편하게 모시겠다는 배려가 아니라 이 집에서 빨리 꺼져달라는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정화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이렇게 아파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매일 밥도 챙겨주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내 집에서 살다가 내 집에서 죽을 거야. 아유, 또 그 소리. 이런 낡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요. 서류는 없다. 인감도 안 줄 거야.
정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를 툭 던지고는 정화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아버지, 두고 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들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낡은 집 안에는 다시 시계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만식은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정훈과 정화의 얼굴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은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국밥집 배달을 하며 발톱이 빠지도록 일에 키운 자식들이었습니다. 남들 입히는 옷 못 입혀도, 남들 먹는 고기 못 먹여도 내 자식 기죽지 않게 하려고 뼈를 깎아 가르쳤건만 정작 그들이 바라는 것은 늙고 병든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낡은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질문이 텅 빈 거실에 조용히 맴돌다 시계추 소리에 묻혔습니다. 자식들이 나간 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바깥이 어두워질 무렵 뭔가 마음속에서 쿵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물도 아니고 한숨도 아닌 그냥 텅 빈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벨이 조심스럽게 울렸습니다. 띵동. 만식은 대답할 기력도 없어 그냥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계세요? 어르신, 저 진호입니다. 강진호요. 진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만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오래되어 먼지가 쌓인 기억 속에서 조금씩 윤곽이 잡혀왔습니다. 강진호. 20년도 더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만식의 국밥집은 재래시장 입구에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는 날 없이 문을 열었고 동네 사람들이 아침 해장으로도 찾고 저녁 한 끼로도 찾는 가게였습니다. 만식이 주방을 맡고 아내 수님이 계산대를 지키던 시절이었습니다. 둘이서 척척 맞아가던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행복했던 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 시장 골목 어귀에는 늘 한 아이가 어슬렁거렸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옷은 늘 헐렁하고 낡았으며 신발 끝은 닳아서 양말이 비쳤습니다. 얼굴은 해맑기보다는 어딘가 꺼져 있는 표정이었고 눈만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어른들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눈을 흘겼습니다. 쟤 또 왔네. 뭘 훔치려는 거 아냐? 아이는 그런 시선에 이미 익숙한 듯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골목을 배회했습니다. 만식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에는 가게 앞에 줄이 늘어서 있어 주변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 앞 골목에서 그 아이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만식은 잠깐 멈췄습니다. 아이는 쓰레기통에서 손님들이 남긴 음식 봉투를 꺼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먹을 것이 있나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만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잡혔다는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도망갈 것처럼 발을 모았습니다. 만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들어와서 먹어.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뭔가를 시키려는 거냐고 아니면 경찰 부를 거냐고 묻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뭘 뺐겠냐? 그냥 밥이다. 빨리 와서 먹어, 식기 전에.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발걸음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혀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조심조심 숟가락을 들더니 곧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릇 바닥까지 싹싹 긁어가며 먹는 것을 보니 얼마나 굶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이름이 뭐야? 진호요. 강진호. 몇 살? 13이요. 부모님은? 아이는 잠시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없어요. 만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없다는 말 한마디 뒤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는지 굳이 캐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아이가 지금 배가 고프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사내 자식이 배가 고프면 못 쓰는 법이다. 밥은 먹고 다녀야 해. 앞으로 배고프면 여기 와라. 돈 걱정 말고 다 먹어라. 그날부터였습니다. 진호는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만식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만식은 언제나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돈은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님도 처음에는 그 아이 또 왔어요? 했지만 곧 진호가 오면 깍두기를 더 넉넉히 담아주고 그릇에 고기도 더 얹어주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수님도 그 아이가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진호의 사정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쯤 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진호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에 다른 남자를 따라 떠났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가 진호를 키웠는데 할머니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연금 몇 푼으로 둘이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있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과서 살 돈도 준비물 살 돈도 체육복 살 돈도 없어서 창피해 가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만식은 그날 저녁 통장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진호의 집을 찾아가 손에 쥐어줬습니다. 학교 가라. 배가 고프면 먹으러 오고 돈 필요하면 말해라. 그런데 학교는 빠지지 마라. 진호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만식은 그런 진호의 등을 말없이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뒤로 진호는 달라졌습니다. 빠지던 학교를 개근하기 시작했고 성적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올 때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시장에서 팔다 남은 채소 같은 것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도울 게 있으면 시켜주세요라며 설거지를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 시장 골목에서 진호가 흠뻑 젖은 채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발이 낡아서 빗물이 다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만식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날 오후 시장 신발 가게에 데려가 운동화를 한 켤레 사줬습니다. 진호는 그 신발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진호는 가게로 찾아와 쑥스럽게 졸업장을 내밀었습니다. 만식은 졸업장을 한번 보고는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눈가가 촉촉해진 것을 수님이 보고 핀잔을 줬습니다. 아저씨, 남의 자식 졸업장 보고 우네. 안 운다고. 눈물 나오잖아요. 먼지 들어간 거야.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진호는 키득 웃었습니다. 그날 만식은 진호에게 고등학교 진학에 필요한 돈을 조용히 챙겨줬습니다. 진호가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만식은 단호했습니다. 받아라.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그때 갚아라. 지금은 그냥 받아. 진호는 그 뒤로 고등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했고 대학 진학 후에는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스스로 충당하면서도 어려울 때마다 만식을 찾아왔습니다. 만식은 그때마다 말없이 지원해줬습니다. 대단한 돈은 아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씩 팔아번 돈에서 조금씩 떼어낸 것이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진호가 가게에 들러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사법고시 준비하려고요. 그게 뭐야? 판사, 검사, 변호사 되는 시험이요. 엄청 어렵긴 한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식은 국밥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해봐라. 돈이 많이 들어요. 학원도 다녀야 하고 교재도 사야 하고. 얼마나 필요해? 진호가 쭈뼛거리며 금액을 말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만식은 잠깐 계산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다음 주에 줄게. 어르신, 이건 진짜 너무 많은 거라서. 임마, 내가 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먹어, 밥. 진호는 그 국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한 방울 흘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만식은 못 봤지만 수님은 봤습니다. 수님은 주방에서 몰래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공부를 한 진호는 결국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고 가게에 달려온 날 진호는 만식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어르신, 합격했습니다. 만식은 말없이 진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탁 쳤습니다. 잘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그 한마디 안에서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진호가 어느 날 편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법률사무소에 취직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어르신이 저한테 해주신 것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게 계세요.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만식은 겨우 몸을 일으켜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어락 버튼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번듯하게 차려입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나이에 얼굴에는 세월이 담겨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그 소년의 것이었습니다. 날카롭고 또렷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곳에 따뜻한 무언가를 품고 있는 눈빛. 손에는 죽그릇이 든 보온 용기와 약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진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만식을 본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에 띄게 여위고 수척해진 얼굴, 퉁퉁 부은 발목, 헐렁한 내복 차림으로 겨우 문 앞에 서 있는 만식의 모습이 예상보다 훨씬 안 좋았던 것입니다. 어르신, 얼굴이 왜 이렇게. 만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야, 이거 봐라. 진호, 내가 아저씨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구나.
어르신, 안으로 들어가세요. 바람 맞으면 안 돼요. 진호는 만식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만식의 몸에서 열기가 느껴지자 진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열이 있으시네요. 며칠 됐어요? 3, 4일 됐나? 병원은요? 혼자 가기 귀찮아서. 자식분들은요? 오늘 왔다 갔어. 밥은요? 서류 찾다가 갔어. 진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내 주방으로 들어가 냄비를 올리고 죽을 데웠습니다. 싱크대 위에 빈 컵라면 용기 2개, 냉장고 안에 반찬통 하나. 진호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죄송합니다. 넌 왜 죄송해? 내가 뭘 잘못했어? 일찍 찾아왔어야 했는데. 진호는 죽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만식 앞에 상을 차리고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숟가락 떠서 후후 불었습니다. 그리고 만식의 입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드세요. 내가 숟가락질은 할 수 있다. 그냥 제가 드릴게요. 드세요. 만식은 잠시 진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벌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온기가 오장육부 구석까지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굶은 배가 그 온기를 받아들이며 꿈틀거렸습니다. 만식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왜 우세요? 따뜻해서. 진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그릇을 비워갔습니다. 죽을 다 먹인 뒤 진호는 가져온 약을 물과 함께 만식에게 건넸습니다. 해열제와 종합 감기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이 하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씻고 난 뒤에는 거실 바닥도 쓸었습니다. 욕실도 들여다봤다가 나오더니 다음에 올 때 청소도구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자리에 앉은 진호는 만식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발 세숫대야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물을 받아 만식의 양말을 천천히 벗겼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발 씻겨드릴게요. 많이 부으셨어요. 만식의 발을 본 진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발 뒤꿈치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고 발등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무거운 솥을 들고 하루 16시간씩 서 있었던 발이었습니다. 가족을 먹이고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쉼없이 움직였던 발이었습니다. 진호는 그 발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물에 담그고 천천히 주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만식의 발을 씻기면서 만식은 눈을 내리깔고 그 손을 바라보면서 창밖으로 늦가을 햇볕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진호야. 예. 기억하냐? 비 오던 날에 신발 사줬던 거. 기억해요. 그 신발 저한테 처음으로 생긴 제 사이즈의 신발이었어요. 그날 집에 가서 신발 신고 이불 속에 들어갔다가 할머니한테 혼났는데 그래도 못 벗었어요. 너무 좋아서요. 진짜 제 것 같아서요. 만식의 눈에 습기가 맺혔습니다. 그때 내가 많이 힘들었겠다. 힘들었죠. 근데 어르신 덕분에 버텼어요.
어르신이 절 사람으로 봐주셨거든요. 그때 다들 저한테 쓰레기통 뒤지는 거지에 보듯 했는데 어르신만 그냥 밥 한 그릇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어르신은 모르실 거예요. 진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만식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제 차례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밥도 챙겨드리고 재개발 보상금 관련해서 법적으로도 다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누구도 어르신 함부로 못하게 제가 지켜드릴 겁니다. 만식은 진호의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호야. 예. 고맙다.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는 며칠간 쌓인 외로움과 서러움, 자식들에게 받지 못한 온기, 그리고 오래된 감사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숨기려는 듯이 당연한 걸 고마워하지 마세요, 어르신. 그날 밤 진호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만식이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고 이마를 몇 번이나 짚어봤습니다. 새벽 3시쯤 만식이 기침을 하며 뒤척이자 진호는 잠에서 깨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너 안 갔냐? 네, 아침에 병원 같이 가야 하잖아요. 만식은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은 서류 찾다 갔는데 생판 남인 이 아이가 내 옆에서 밤을 새우고 있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만식은 처음으로 그 말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이 정말 진한 것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어쩌면 피보다 진한 것이 세상에는 있는 것 아닐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낡은 운동화 한 켤레, 그리고 새벽 3시에 물 한 잔 들고 나타나는 남자. 그런 것들이 어쩌면 피보다 훨씬 더 진한 것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약속대로 병원에 만식을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를 대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에 살짝 잡음이 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폐렴으로 갔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초기에 잡혔어요. 일주일 항생제 드시고 따뜻하게 쉬시면 돼요. 진료실을 나오면서 의사가 진호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진호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입니다. 만식은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술 끝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진호는 마트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야채, 고기, 죽재료, 간식거리까지 두 가방 가득 샀습니다. 만식이 돈 얼마냐고 물었지만 진호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저 지금 일 잘 되고 있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만식을 소파에 앉히고 직접 점심을 만들었습니다. 소고기 무국에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만식은 한 숟가락 뜨다가 멈췄습니다. 이거 수님이 해주던 거랑 맛이 비슷하다. 그래요? 내가 얼마나 가르쳐줬는지 기억나지. 그때 우리 식당에서 설거지 하다가 보고 배웠냐? 맞아요. 사모님이 무국 끓이는 거 보고 따라 해봤어요. 어르신이 국물 낼 때 물을 먼저 볶으면 단맛이 더 난다고 하셨잖아요. 만식은 국물을 한 모금 더 떴습니다. 기억 하나는 좋네.
어르신 가르쳐 주신 건 다 기억해요. 그날 이후 진호가 다녀간 지 사흘째 되던 날 만식의 집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켜지 않아 묵은 먼지가 쌓여있던 전등은 환하게 빛났고 곰팡이 냄새 나던 거실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진호는 바쁜 업무 중에도 아침 저녁으로 들러 만식의 끼니를 챙겼고 더러워진 옷가지들을 모두 가져가 깨끗하게 세탁해 왔습니다. 깜빡이던 형광등도 새 것으로 갈았고 창문 틈에는 새 문풍지를 꼼꼼히 붙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호가 주방에서 사골국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제가 직접 끓인 사골국입니다. 시장통에서 어르신이 주셨던 그 국밥 맛은 안 나겠지만 그래도 정성껏 고왔으니 많이 드세요. 만식은 진호가 정성스레 차린 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며칠간 꽉 막혀 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진호야, 너 바쁜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내 자식들도 안 하는 짓을 내가 왜 어르신 자식들이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길바닥에서 굶어 죽을 뻔했을 때 어르신이 제 입에 넣어주신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게 제 목숨이었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꼭 어르신께 이 은혜 갚겠다고요. 진호는 만식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만식은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은 아비 죽기만을 기다리는데 생판 남인 이 아이가 내 생명을 연장해주고 있구나. 2부 자식이라는 이름의 칼날.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만식의 집 재개발 보상금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소문을 접한 정훈과 정화가 다시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얼굴에 노골적인 적의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는 대번에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아버지가 웬일로 집을 다 치우셨대? 설마 그 서류 벌써 누구한테 넘긴 거 아니야? 정훈이 거실을 훑어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진호가 앞치마를 두른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어르신 안정이 필요하신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진호의 말에 정훈과 정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정훈이 진호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넌 뭐야? 웬 놈이 남의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야? 아, 내가 소문으로 듣던 그 놈이구나. 우리 아버지 돈 노리고 빌붙은 놈. 정화도 거들었습니다. 너 우리 아버지가 치매 기운 있는 거 알고 꼬드긴 거지? 내가 여기서 수발드는 척하면서 보상금 가로채려는 거 모를 줄 알아? 당장 안 나가. 만식은 기가 막혀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이놈들아. 진호는 나 아파서 죽어갈 때 와서 밥 차려준 고마운 아이다. 너희가 감히 누구한테 큰 소리야. 하지만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호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진호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으려 들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놈 정과자인지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뉴스 보니까 혼자 사는 노인들 등쳐먹는 놈들이 천지라던데 딱 이놈이 그 짝이네. 정훈아.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지난번에 왔을 때 내가 며칠째 밥을 못 먹고 죽어간다고 했다.
그때 너는 서류 찾다가 그냥 갔잖냐. 그날 밤에 이 아이가 와서 죽 끓여줬어. 새벽에 내가 기침할 때 물 떠다 줬어. 너희는 그때 어디 있었냐? 정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다 연기라니까요. 나중에 돈 뜯어낼 때 쓰려고 좋은 척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서 저한테 서류 주세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그때였습니다. 정우는 미리 짜놓은 듯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사설 구급차죠? 저희 아버님이 치매가 너무 심해서 자해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와서 지정된 요양원으로 모셔가 주세요. 예, 보호자인 제가 책임집니다. 만식은 사르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 요양원? 내가 왜 요양원을 가? 내 발로 멀쩡히 걷고 정신도 똑똑한데. 정화가 가식적인 눈물을 훔치며 만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사람이랑 같이 계시는 거 보니까 우리 가슴이 찢어져요. 가서 치료받고 제정신 돌아오시면 그때 모셔올게요. 잠시 후 덩치 큰 남자 2명이 들것을 들고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사설 구급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만식의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강제로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만식은 처절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라, 이놈들아, 진호야, 나 좀 살려줘. 진호야. 정우는 진호를 가로막으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야, 넌 빠져. 이건 가족 문제야. 너 한 번만 더 알랑대면 바로 무단 침입에 유괴로 신고할 줄 알아. 겁에 질린 채 떨고 있던 진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과 서류 뭉치를 꺼내 정훈의 가슴에 꽂아 넣었습니다. 가족 문제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법대로 하시죠. 진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강진호라고 합니다. 어르신이 어릴 적 후원해 주신 덕분에 공부해서 지금은 이 지역 법률 자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날짜로 접수된 성년후견인 지정 및 신상 보호 신청서입니다. 정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치매가 아닙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마쳤고 정신이 아주 온전하시다는 진단서도 여기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시설에 가두는 행위는 노인 학대 및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구급대원분들, 지금 이 행위 계속하시면 공범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진호의 서슬 퍼런 경고에 구급대원들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훈과 정화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뭐, 법률 자문가? 야, 너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수작 부린 거야? 수작은 그쪽들이 부렸죠. 아버지가 아플 땐 전화 한 통 없다가 보상금 소문나니까 구급차부터 불러요? 오늘부터 어르신 신변 보호는 제가 책임집니다. 한 번만 더 허락 없이 이 집에 발을 들이거나 어르신 괴롭히시면 제가 가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감옥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제 부모님께는 못한 효도를 이분께 다할 생각이거든요. 진호는 겁에 질린 만식을 품에 안고 자식들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정훈과 정화는 진호의 기세에 눌려 욕설을 내뱉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두고 봐, 이 새끼야. 우리가 순순히 물러날 줄 알아?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만식은 진호의 옷자락을 붙잡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고맙다, 진호야. 정말 고맙다. 진호는 만식의 등을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집도 어르신의 남은 인생도 끝까지 지켜드릴 겁니다. 제가 어르신의 아들이 되어드릴게요.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진호는 그날 이후 법원에 정식으로 어르신의 재산 및 신상 보호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고 동시에 주민센터에 노인 보호 서비스 신청을 했습니다. 평일 낮 시간에는 복지사가 방문하도록 연결했고 주말에는 진호 자신이 직접 왔습니다. 만식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이내 그 규칙적인 방문이 하루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진호가 마루에 앉아 만식과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바둑을 그리 잘 두지 못했지만 젊은 시절 동네 사람들과 즐겨두던 오래된 취미였습니다. 어르신, 여기 놓으시면 제가 이겨요. 알고 있어. 그냥 놓는 거야. 왜요? 지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 진호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참을 웃다가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진짜 만식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랫동안 거실에 머물렀습니다. 낡은 집이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3부 피보다 진한 진심, 진정한 유산의 주인. 그러나 정훈과 정화는 여기서 포기할 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방어막이 쳐지자 더욱 다급해진 그들은 훨씬 비열한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평소와 달리 고급 한정식 도시락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만식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요양원 얘기는 아버지가 너무 걱정돼서 그랬던 거지 본심은 아니었어요. 여기 사과드리는 의미로 맛있는 거 좀 사왔으니까 같이 드셔요. 정우는 싹싹하게 굴며 식탁을 차렸고 정화는 만식의 어깨를 주무르며 애교를 떨었습니다. 만식은 그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미심쩍었지만 그래도 자식이라고 마음 한구석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거 아닐까? 식사를 마칠 무렵 정훈이 품바구니에서 서류 한 장을 슬그머니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건 재개발 보상금이랑은 상관없는 건데요.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미리 재산관리 위임장에 도장 하나만 찍어주세요. 저희가 아버지 편하시게 세금 처리랑 다 해두려고요. 말은 관리였지만 사실상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즉시 양도한다는 내용의 교묘한 서류였습니다. 만식이 망설이자 정화가 볼펜을 손에 쥐어주며 재촉했습니다. 에이, 아버지. 우릴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저 옆집 진호라는 놈보다 우리가 100배는 낫잖아요. 얼른 찍어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마음 놓고 효도하죠. 그들이 만식의 손을 억지로 끌어 인감도장에 가져다 대려는 찰나 현관문이 열리며 진호가 들어왔습니다. 그 손 떼시죠. 지금 하시는 행동, 사문서 위조 및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진호의 등장에 정훈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또 나타났어?
이건 우리 집안 내부 증여 문제야. 아버지가 직접 도장 찍으시겠다는데 내가 뭔데 상관이야. 정우는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서류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1년 전부터 우리한테 이 집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여기 아버지가 직접 쓴 유언장도 있다고. 그들이 내민 유언장에는 만식의 필체를 조잡하게 흉내낸 글씨와 지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는 며칠 전 자식들이 만식을 협박하며 내뱉었던 적나라한 대화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죽기 전에 빨리 도장 찍으라고요. 우리가 이 고생하며 여기까지 온 거 안 보여요? 오빠, 그냥 손가락 꽉 눌러버려. 노인네가 뭘 알겠어. 자신들의 추악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자식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화가 다리를 후들거리며 소파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정우는 입술을 실룩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어르신과 상이하의 집안 곳곳에 녹음 장치를 설치해뒀습니다. 당신들이 아버지를 노인네라고 부르며 협박하는 동안 어르신은 방 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녹취록은 이미 법원과 경찰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유언장 위조 역시 필적 감정을 통해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정훈이 이를 갈며 한 발 다가왔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리 가족 내부 사생활을 몰래 녹음한 거야? 그게 불법이라는 거 알아? 당사자인 어르신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오늘 한 행동이 강요죄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식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생 구부러진 적 없던 허리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가져온 화려한 도시락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하얀 밥알들이 마루 위에 흩어졌습니다. 돈 때문이었구나.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내관 뚜껑 닫기도 전에 내 살점을 뜯어먹으려고 혈안이 됐었어. 만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진호가 건네준 정식 서류를 엄숙하게 펼쳤습니다. 나 이만식은 오늘부로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집과 땅은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와 장학재단으로 기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재단의 운영권은 내 아들 강진호에게 위임한다. 정훈과 정화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걸 남한테 줘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요. 만식은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호통쳤습니다. 누가 남이냐? 내가 굶어 죽어갈 때 죽 한 그릇 떠다 준 놈이 내 자식이지. 내 인감도장 훔치러 온 놈들이 자식이냐? 너희는 오늘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진호가 경찰을 부르려 하자 자식들은 보상금 한 푼 건지지 못한 채 허망하게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만식은 진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호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았지.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더 일찍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진호는 스스로도 놀라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만식을 바라봤습니다. 만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호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그 이야기가 회자됐습니다. 만식 영감이 자식들을 내쫓고 남의 아들한테 전 재산을 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늙으면 정신이 나간다더니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 남자가 깨어낸 거 아니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진호가 매일 아침 만식의 집에 들러 아침을 챙기고 출근하는 것을, 주말이면 만식을 부축해 동네 산책을 나가는 것을, 만식이 감기에 걸리면 새벽에도 달려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만식의 얼굴에 오랜만에 핏기가 돌고 웃음이 생긴 것을 정훈과 정화는 몇 차례 더 시도를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 환원 결정의 효력을 다투기도 했고 지인을 통해 회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식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고 진호의 법적 대응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늦봄 오후 만식과 진호가 마당에 나와 감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마당을 가득 채웠고 감나무에는 작은 새잎들이 파릇파릇 돋아나 있었습니다. 진호야. 예. 나 죽으면 장례는 조용히 해라. 동네 사람들 부르지 말고 너 혼자 보내줘도 돼. 어르신, 그런 말씀 왜 하세요? 내가 73이야.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야. 그래도 너한테 말해두고 싶어서.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식이 품에서 낡고 두꺼운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는 기름이 배어 반질거렸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국밥 비법이다. 30년 동안 내가 끓여온 방식이 다 적혀 있어. 육수 내는 법, 양념 비율, 고기 삶는 시간. 직접 적은 거라 글씨는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내가 천천히 읽어보면 돼. 진호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으로 표지를 어루만졌습니다. 어르신, 돈은 사람을 배신해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진심은 배신하지 않는단다. 이걸로 세상의 온기를 나눠주거라. 굶는 아이들이 없게. 진호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저 잘할게요. 약속해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볕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만식의 낡은 집은 리모델링을 거쳐 만식 할아버지의 국밥집이라는 이름의 무료 급식소로 재탄생했습니다. 간판은 진호가 직접 달았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에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디자인도 없고 폰트도 없는 그냥 사람 손으로 쓴 글씨였지만 그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진호는 본업을 유지하면서도 주말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나눠주었습니다. 만식이 남긴 비법 노트를 펼쳐놓고 때로는 글씨를 해독하며 웃기도 하면서 사고를 고고 양념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어르신 것과 달랐지만 몇 달을 연습하자 점점 비슷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꼬마가 그릇을 비우고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호는 그 말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만식이 내밀었던 국밥 한 그릇을 처음 먹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배고프고 아무도 없던 그 골목 모퉁이. 그리고 사내 자식이 배가 고프면 못 쓰는 법이다라던 그 목소리. 진호는 꼬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더 먹고 싶으면 말하고. 만식이 세상을 떠나던 날 그의 머리맡을 지킨 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진호였습니다. 정훈과 정화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진호가 직접 연락했습니다. 그들도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만식의 자식들이었으니까. 정훈과 정화는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영정 앞에서 우는 것보다 한쪽 구석에서 서로 귓속말을 나누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재단 쪽에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당황해서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진호는 그들 앞에 다가가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재단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자식분들께 돌아갈 것은 없습니다. 조용히 마지막 인사만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훈과 정화는 소란을 피우다 결국 동네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인가? 진호가 진짜 아들이지. 진호는 만식의 관 앞에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비법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영정 속 만식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만식은 웃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앞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솥 앞에 서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잘 가세요. 제가 잘할게요. 그리고 지금 진호는 매 주말 그 국밥집에 섭니다. 만식이 30년 넘게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폈듯이 진호도 새벽에 일어나 사고를 올립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가끔은 비법 노트를 펼쳐보기도 하고 가끔은 보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어느 날 주방에서 국물을 맛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맛이다. 만식이 처음 내밀었던 그 국밥의 맛. 배고프고 차갑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따뜻하게 목을 타고 내려가던 그 온기. 진호는 솥 앞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인지 국물 김인지 모를 것이 눈가를 적셨습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피를 나눈 사람이 칼이 되기도 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감옥이 되기도 하고 남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집이 되기도 합니다. 만식이 남긴 것은 집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짜 남긴 것은 오래된 국밥집의 비법 노트 한 권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한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렸고 그 사람이 자란 뒤 다시 다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 주말 창문에 국밥김이 서리는 그 작은 집에서 피보다 진한 것은 결국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가끔 있습니다. 가족의 자격이 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내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 같은 작은 진심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 깊이 사람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 곁에도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호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잠깐이라도 그 마음을 떠올리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